지금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1127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한 법률 위반 배임 사건의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박범석 부장판사님께서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소개하시겠습니다. 예, 검찰 측, 변호인 측 모두 공소장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개요를 알고 있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 대표는 피해사의 대표이사로 개인적으로 10억 원의 사채를 쓴 후 사채업자인 피고인 최일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최일수와 공모하여 첫째, 피해사 소유 시가 6억 원의 응암동 아파트 한 채에 대하여 피고인 최일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둘째, 피고인 최일수가 피해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를 확정시켰으며, 셋째, 이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가름하여 피해사 소유 실질가치 5억 원 상당의 불광동 아파트 한 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한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측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 먼저 말씀하시죠. 네, 검찰 측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전자정보가 공소회인 최만수로부터 이미 제출되어 압수 자체는 적법하고 복구 역시 압수수색 1년의 과정으로서 적법하며 이미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열람한 것이므로 이 또한 적법합니다. 수사관이 열람 시 피압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는 바 적법취착 원칙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 대표와 피고인 최일수는 공모하여 2015년 5월 25일 피해사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2015년 7월 14일 피해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 명령을 확정시킨 행위, 2015년 9월 초 순경 피해사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행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발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이득액이 각 5억 원 이상인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찰 측 쟁점 정리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쟁점 정리해 주시죠. 변호사 측 쟁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주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계속 열람한 것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 이철주의 열람 과정에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수사 이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격려와 채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배임죄 본질이 침해 범임을 주장하고 설령 이를 위헌범으로 해석하더라도 검사 측 주장을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영정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압수자인 공소회인 최만수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이자 소지자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는 적법합니다. 분석관 박세분이 디지털 복구에 관하여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압수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디지털 복구 역시 적법합니다. 전자정보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최만수가 임의 제출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범위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바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복구 작업 및 전자정보 열람 예정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한 바 없으며 실제 복구 및 열람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만수의 행위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라도 제출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공소인 채만수가 전자정보를 범위에 제한 없이 임의 제출하자 수사관이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열람하게 된 것이고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도중 무관 정보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수사관 이철주는 참여권자인 피압수자 채만수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으므로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제출물에 대한 압수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압수의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있어서도 제121조, 제122조가 준용되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 절차에 있어서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에 압수된 물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열람 자체를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절차 그 자체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약받는 정도는 피고인들에 비하여 정보 주체인 피압수자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압수자인 채만수입니다. 수사관 이철주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열람 이전에 적법하게 피압수자인 채만수에게 통지했으나 피압수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만수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이미 제출하여 수사관 이철주가 이를 압수한 후 디지털 복구를 거쳐 범위에 제한 없이 이미 제출한 전자정보를 열람한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영장주의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람 이전에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피압수자인 채만수이고 이철주가 미리 유선으로 채만수에게 복구된 정보를 열람한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판단할 때는 법률상 무효인 배임 행위의 경우 손해 발생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종래 대법원 판례들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마다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등기 경로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경매법원은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안에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비록 법률상 무효일지라도 경매 절차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실행 위험을 안고서 실제 실행이 되었을 경우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 절차를 밟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사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 납부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경매 절차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 등을 받아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별도로 배당표가 작성되면 배당 이의 소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경락되기까지 한다면 경매 절차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시간적, 인적 비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도 초래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되고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근저당 설정 등기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사의 대표자와 근저당권자가 통모했으므로 피해사가 적법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실현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또한 피해사는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해 채권 최고의 5억 원 상당의 담보 가치만큼을 활용할 수 없었던 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그 자체로서 집행 권한이 됩니다. 대법원은 2002도 4일 5일 판결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 이해소로서 강제 집행의 불허를 소구할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소로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사기의 방법으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손해 발생을 기술되지 않는 구속요건으로 보는 것이 학계 다수의 입장이며
기망행위로 인해 일방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점에 비춰볼 때 지금 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채무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일수는 언제라도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점, 지금 명령에 채권자인 피고인 최일수와 공모관계에 있는 피고인 김 대표가 피해사의 대표이사로서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란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권리구제에 나선다 하더라도 회사는 별도의 소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채무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 대표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지금 명령이 확정되기 한때에 피해사에게 공소사실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도 3363 판결에서 피고인이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배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고인 김 대표는 피해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고인 김 대표의 채무를 담보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이전 등기 경료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행위가 피해사에 대해서 배임 행위이고 그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 역시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을 특경법상 배임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호인 측 주변론 듣겠습니다. 변호사 측 주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물 압수는 강제 처분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물 압수는 제출자가 자의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지만 압수 이후에는 이미 제출자가 일단 수사기관에 이전된 목적물의 점유를 임의로 회복할 수가 없어서 강제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물 압수가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 압수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1항에 의해서 피고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출물 압수의 종료 시점은 압수할 정보를 선별한 시점 이후이므로 수사관 이철주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일환에 포함됩니다. 2011도 10508 판결에 의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압수수색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 이철주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열람한 시점도 압수수색의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물 압수수색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106조 1항에 따라서 피고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정보는 채만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이고 피고인도 다르므로 별건 증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압수수색 종료 전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종료하고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 이철주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열람한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기는 대용량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사적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가 확보된다면 향후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고 무한히 복제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여 이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며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참여권 보장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만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별개로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법익 침해의 당사자는 피압수자인 채만수가 아닌 피고인들입니다. 채만수가 휴대폰을 이미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기본권 침해까지 용인하였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절차의 공정성 담보, 당사자의 방어권, 법익 침해 방지 보장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 회사의 업무상 배임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먼저 배임죄의 성질에 대해서 본 피고인 측은 배임죄는 침해범임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손해를 가한 때란 그 문헌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 실의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그 기수 성립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그 형벌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이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현실적, 구체적 위험은 그 현실적, 구체적의 의미 또한 명확치 않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해져서 결국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사 배임죄를 위헌범으로 이해하더라도 배임죄의 손해 요건에 해당하는 실의 발생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는 실의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단순한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 발생한 것과 같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 100번 양보하여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임무 위배한 행위로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하여 언제나 배임죄의 손해 여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본인의 재산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받은 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이고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최일수는 피고인 김 대표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후 수사 진행된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무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까지 격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15년 9월에 피고인 김 대표는 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최일수에 격려함으로써 본 피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시점에 혼동 법리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소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기판력은 없으나 단지 집행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서 그 채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도 없고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의 확정만으로는 그 대여금 및 지연 손해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바 없어 즉 재산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이후 합의 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험성마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 및 이 사건 지급 명령의 확정에 의해 업무상 배임죄 요건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무죄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사건 휴대전화기 반출 자체는 적법합니다. 휴대전화기는 기종별로 운영체제가 상이하며 메모리 복제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수사관으로서는 압수 현장에서 해당 기종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완벽히 구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안을 현장에서 선별적으로 복제 또는 출력하는 것 또한 곤란하므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현장 수사기관으로 반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복구 역시 압수에 수반되는 절차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탐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므로 복구 완료 후 탐색 과정에서 별건 범죄에 관한 정보가 발견되고 그때 절차를 중단하여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사건 디지털 복구에 관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 열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었으므로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와는 달리 혐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없으므로 무관 정보인지 유관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임의 제출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전자정보를 제출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최만수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할 당시 명시적으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습니다. 또한 최만수가 피고인 최일수에게 대여금 회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의한 바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심리적, 물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최만수는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전자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관 이철주가 이를 열람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대해 정보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그러한 묵시적 의사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무관정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참여권 침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오히려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영업비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는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정보의 주체인 피압수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 역시 피고인들이 아닌 피압수자 최만수입니다. 따라서 수사관 이철주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후 디지털 복구를 거쳐 범위 제한 없이 임의 제출한 전자정보를 열람한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배임죄가 침해범위라고 주장하나 2017년 7월 20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이르기까지 배임죄를 위헌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배임죄는 일반적으로 한 번의 배임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임무위배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무효 행위라 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임무위배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는 여전히 위헌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고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정되게 하였으며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한 것은 피해회사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 인적 비용, 그리고 사업계의 손실 등 여러 가지 영업에 관한 추가적 손해 역시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집행권원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실현되어 제3자가 경락을 받게 된 경우 회사는 그 회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 김 대표가 최일수와 김 대표의 최일수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모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나아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은 강제 집행 절차까지 나아갔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고 청구 이의소에 관해서도 재판상 회사를 대표하는 김 대표가 성실히 재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 재변론 하시죠.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차 반론합니다. 이 사건 전자정보는 압수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입니다. 앞서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유관한 정보인지 무관한 정보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금 채만수가 제출 당시에 정한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채만수가 이미 제출했던 당시에 한정한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무제한이라고 보는 것을 임의로 추단할 수 없습니다. 채만수가 이미 제출을 함에 있어서 별건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였는지조차 지금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그러한 사정하에서 검찰 측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자의적 추정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법정에서조차 의견에 큰 대립을 보이고 있고 성립의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가 판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배임죄와 그에 대한 방조의 성부까지 고려하여서 일반인인 채만수가 이를 감수하고 압수 범위에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따라서 검사 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채만수의 범위 한정 의사에 따른다면 오히려 동 정보는 채만수의 제출 허용 범위 밖에 무관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참여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권의 취지에 있어서 피합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점이 있고 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여권을 인정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권이 인정돼야 하는 취지는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강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명백히 피고인들과 유관한 정보이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채만수가 아닌 피고인들입니다. 검사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전자정보의 경우에 있어서 방대성과 비가시성 등으로 인해서 복구가 되고 열람이 될 경우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개인정보, 사생활정보에 대한 본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을 때 예상 가능한 범위에 비해서 본인의 전화도 아닌 타인의 저장 매체에서 압수가 됐을 경우에 어떤 정보가 축출이 되어서 나와 어떤 유관한 정보로 인해서 혐의를 인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는 채만수에 비해서 훨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건이 이 사건 정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관성이 큰 피고인들을 참여인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공판 절차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큰 저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 측의 주장에 있어서는 이미 제출이 임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별건 증거에 대한 압수까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지 않고 또 임의 제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정에 의해서 강제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해명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임죄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검사 측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판례가 위헌범설을 따르고 있는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판례 지금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 위험을 단순히 막연한 위험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한정하는 등 손해 발생에 관련하여 위험의 범위를 점차 침해에 가깝게 축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의 흐름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길 주장하며 또한 검사 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최일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고 채권 포기각서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채권이 집행될 가능성이 전혀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권리의 실질이 사라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위험도 예상되지 않는 점을 가지고 손해 발생의 위험 내지는 손해 발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별건 증거와 관련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이며 또한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손해의 범위에 대한 다른 해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판부에서 조금 더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양측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금 이 압수수색 관련된 이미 제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변론을 해주셨는데 먼저 검찰 측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인이 이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참여권의 주체가 검찰 측에서는 지금 최만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서 이 압수수색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 볼 때 최만수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된 이 피의 사실, 공소 사실의 피고인은 최만수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당시의 피의자, 현재로선 피고인 이 참여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참여권을 보장한 판례들의 태도에서 결국 명시적으로 판례가 참여권 보장을 규정한 주체는 피압수자로 한정하여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대검 예규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제15조를 보더라도 주임 검사 주도하에 피압수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라고 참여권 보장의 주체를 피압수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그 판례의 태도와 판례에 명시한 문구 자체와 이런 대검 예규에서 봤을 때 결국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취지는 방어권 보장보다는 절차 자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타인의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제출했다면 참여권 보장의 객체가 피고인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방어권 보장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의 네,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한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변호인 측에서 뭐 반박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짧게 네. 하겠습니다. 그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의 투명성은 왜 담보하는지, 왜 담보되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절차의 투명성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그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수사당하는지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당하는지 모르고 이러한 상태를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차의 투명성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수사기관이 우리는 깨끗하게 했다라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일수의 방어권이 이 사안에서는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결과적으로 절차의 투명성도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변호인 측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변호인 측 주장은 이 최만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없는 이 사건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일단 더 이상 그런 압수와 관련된 집행을 하지 말고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취지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관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용을 봐야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결론적으로는 전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 이 최만수의 혐의 사실이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지 관련성이 없는 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최만수의 혐의도 들어보지 못한다는 취지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이 증거를 구별하기 위한 절차
그 부분에 대한 그 적법성이나 오늘 정당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질문을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그 열람 과정에 있어서 전체 범위를 열람하여야만 선별해서 특정해서 별건 사건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냐는 점에 네, 대한 그렇죠. 질문이신 네.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정보 매체의 경우에 있어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하기 전까지 관련자가 누구인지 혹은 혐의 사실이 별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해당 정보를 다른 사안으로 발견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 즉시 어떠한 추정이나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추단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를 판단하였을 때 혐의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별건 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당사실과 분리되는 별건 정보를 입수하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장주의를 일관하여야 하고 또 참여를 시켜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발견 당시에 별도의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도 그러면 그 사람 불러야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최일수가 피고인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좀 이상한 게 있네 이런 정도에 불과할 거고 그러면 좀 더 뭔가 조사를 해봐야 이 사람의 배임 혐의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 전단 만약에 바로 인지해가지고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그냥 피의자 신분으로서 참여권을 보장하면 될 것인데 그 전 단계라는 단계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장만 발부받고 참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121조에 의하면 그 참여권자의 피고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피고인을 단순히 이 해당 사건과의 그러니까 별건 정보가 발견되기 전에 정보와의 유관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향후에 피고인이 될 것이 유력한 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와 비등한 정도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이후에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뭐 의견이 있습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네. 그 일단 방금 121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형사소송법 제 121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서 그 경우에는 당연히 피의자가 아닌 법조문에서 피고인이라고 새길 수가 없고 219조 형사소송법 제 219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동일한 것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여기서는 법문은 그대로 피고인이라고만 새길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상정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람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복구가 이루어져서 안에 파일이 복구가 되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업무상 배임에 관한 파일임에도 파일명이 뇌물수수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제목만 가지고는 그 파일이 유관정보인지 무관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파일을 열어서 열람하는 과정까지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수사관 이철주가 이를 들여본 것이라면은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임죄 성립에 관해서 잠깐 그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약간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 배임죄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적인 관점에서 대표권을 남용해 가지고 거기에 그걸 알고 가담을 했으니까 당연히 민법상으로는 무효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두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은 두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에서 한 것이지 무효인지를 알면서 한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랬을 때 당연히 피고인들은 뭐냐면 이거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피고인들의 태도라든지 의도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판사님의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형법상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이 사건에서 배임죄 실행 행위는 배임 행위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임죄 실행 행위는 착수되었고 또한 이후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든지 또 지급 명령상의 채권 포기각서가 제출되었다든지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합의 해지로 인한 말소 등기가 격려되었다는 점 등은 이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또한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 미수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적어도 배임 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죄 미수는 분명히 성립하고 일단 특경가법에 미수죄는 없지만 그래도 판단을 달리하신다면 형법상 업무상의 배임죄는 배임죄 미수는 적어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도 대표권 남용에 의해서 이미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배임죄의 성격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배임죄에 처벌하는 이유가 배임죄의 배신성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배신 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구성 요건상에서도 명시적으로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부여한 것은 배임죄가 경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유사한 형태로 그러니까 배신 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해서 정말 큰 배신 행위로급 형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까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법의 최우수단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처럼 민사적인 경제 거래 관계에서 사적자치 내에서 민사적인 법리로 형사의 불법으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제까지 형사권의 처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그 형사의 비대화를 불러와서 일반 사적자치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설명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판례가 법률상 무효인 법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이유는 배임 이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에 그런 손해 발생의 위험성은 분명히 발생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특별 가중 사유에서는 가해자의 행위 불법의 중대성 요소를 검토합니다.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무관 정보인지 유관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어, 1년 뒤에는 이제 필드에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최일수에게 피해회사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정하게 하였으며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권리 구제를 위한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업계의 손실 또한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회사에게는 부채가 쌓여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는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주주 및 여러 관련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피해회사가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이를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들인 시간적 인적 손실,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통모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면 권리구제 절차 역시 전혀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배임의사가 명백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법률 행위에 해당하고 법률상 무효임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회사의 대표이사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유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 변론하시죠. 검사 측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상 추상성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법상 재형 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가 지난 수년간 배임죄와 관련된 사안에서 예를 들어 동산의 이중양도와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물변제 예약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해온 이유는 이러한 배임죄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손상되는 사적 자치와 경영 자유를 지켜내고 또 배임죄 성립에 지켜내고 이런 배임죄 성립의 축소 경향을 통해서 배임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 절차에서 나와서 언제든지 적법의 양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수사 단계마다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편의의 게으름과 악의로 형사소송 절차의 엄중한 대원칙을 모두 무시한 채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압수수색 절차 같은 절차에서 그 대상자가 겪는 공포감 또는 수사기관의 우월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참여권을 통제하는 정도의 행위는 수사기관으로서 충분히 하기 쉬운 기회의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조치마저 행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이런 수사 절차를 위법하게 집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에 피고인 최일수 김 대표에 대한 특경법 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측의 최종 변론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 고합 1127호 공판기일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열람한 것이므로 이 또한 적법합니다. 대물변제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급 명령을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수사관 이철주가 이를 들여본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피고인 측은 배임죄는 침해범임을 주장합니다. 그 형사의 비대화를 불러와서 일반 사적 자치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도 다름으로 별건 증거에 해당합니다.